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에 류석춘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고요. 제 사무실에도 여러 번 놀러 오셨고 또 안지도 오래됐습니다. 점잖은 분이고요. 그런데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분이 오늘 아침에 한 언론에 인터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실패자이고 친박계는 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혁신 작업은 책임져야 될 사람을 가려내는 것에서 시작을 할 거다. 왜 친박계에는 장세동, 이충구 같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보수진영 전체가 박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지리멸렬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된 보수가 형편없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데는 한국당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고, 자, 박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정도로 잘못이 입증됐느냐, 사법적으로 유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옳았다고 본다. 결국 탄핵당함으로써 정치적 실패자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당이 박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먼 장래는 몰라도 지금은 한국당의 자산이 되기는 어렵다. 다만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한국당이 안고 가야 된다. 그래서 당적을 정리하는 문제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출당 조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시체에 칼질하는 거 아니냐. 지금 한국당이 박근혜 당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홍 대표가 인물, 조직, 정책 등 3대 분야 혁신에 정권을 부여했다는데 하니까 책임질 사람을 가려내는 작업을 시작할 거다. 홍 대표를 포함해 누구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안고 가야 된다면서 친박계는 책임질 사람을 가려내서 날려야 된다. 이건 뭐 그냥 들으시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안고 가려면 박 대통령도 안고 가고 박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이행해온 친박의 핵심도 안고 가지. 자르려면 다 자르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탄핵을 함께 책임졌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좌편향으로 갔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야기를 해서 유승민이 지난 대선 때 우파의 가치에 충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수구적이다, 거구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자신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고 말하는데 그것이 왜 거구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언론은 거구혁신위원장, 거꾸로 가는 보수혁신, 홍준표 대표와 박정희를 미화하고 뉴라이트 공동대표로 활동을 한 류석춘 교수를 임명하는 것이 오늘날 이 보수의 혁신 과제와 맞느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강경 결집에만 몰두해서 오히려 보수의 외연 확장이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자유한국당 회의가 봉숭아 합당입니다. 자, 최고위원회에서 자기 식구들을 주요 당직에 밀어넣는 이런 정실 인사, 코드 인사 하면 문재인과 뭐가 다르냐 이야기도 났고, 원내대표 정우택과 강효상 대변인이 설전을 벌이면서 고성희 회의장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언급한요,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의 갔다 온 데 대해서 국익을 위해 노력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한 논평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내 정치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균형감이 상실된 논평을 낸 게 아니냐고 말하면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강효상 대변인은 홍 대표 측근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대변인과 원내대표가 설전을 벌이는 족보도 없는 당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 좀 충고를 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완성한 그런 보수가 어떤 보수인가에 대한 가상의 모델과 비전이라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이 기존의 보수가 잘못됐으니까 혁신한다는 거지. 잘못된 게 없으면 혁신한다 말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혁신이 완성되어서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했을 때 보수는 어떤 보수냐? 지금까지처럼 기득권을 위하고 대기업을 위하고, 제가 자유한국당이 대기업을 위했다, 새누리가 대기업을 위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주택 문제만 하더라도요, 집권할 때는 보금자리 주택, 이명박 때는, 박근혜 때는 행복주택을 걸고 집권해놓고, 되고 난 다음에는 중심을 뉴스테이에 실었습니다. 그 재벌들 건설회사들이 당시 아파트가 불경기로 가니까 이제 분양보다 월세를 고액 월세를 받아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몇 조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것이 과연 서민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폭등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담배값은 올리면서, 그 담배값 올린 걸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짭짤하게 추경으로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옳은 거냐는 거죠. 그래서 담배값 올릴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건강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담배가 그때보다 덜 팔립니까? 더 팔립니까? 솔직히 세금을 좀 위에서 짜내서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밑에 서민들한테 짜내서 받으려고 담배값 올린 거고, 서민들이 그 받아가는 투명한 유리지갑 안에서 그 뭐 연말 월정산 이런 부분에서 더 뜯어내려고 조원동, CJ의 이미경이한테 압력을 넣었다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 이 프랑스의 재상이던 루이 14세 때입니까? 콜베르가 했던 말. 그의 털을 고통 없이 뽑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인간이 언론에다 대고 해서 참 요즘 같았으면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 사람 이민 안 가고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숱한 형태의 대통령이 친히 청와대에서 독대를 하면서 대기업들을 봐주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이고 원전이고 그 다음에 자원개발이고 하면서 대기업들을 끌고 다녔죠. 자, 4대강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나았을 겁니다. 녹조 라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거기를 24조를 투입하고 매년 1조의 관리비를 투입하면서 그만한 금에 할 가치가 있었느냐. 돈이 남아 돌면 그거 하겠습니다. 4대강 할 때는 4대강에 모래 퍼서 그걸로 4대강 주변에 땅값 올려서 그걸로 4대강 비용을 조달하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생 국가 예산이 다 나갔지 모래 팔아서 몇백억이라도 뗐습니까? 4대강 주변에 땅값 올려서 자전거 다니는 길에는 풀만 우거지고 있더만요. 자, 지금 탈원전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하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원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입니다. 왜? 이명박 대통령이 UAE에 원전 수주했을 때 거기에 폐기물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수주를 해서, 그래서 미국하고 무슨 원자력 협상을 고쳐서 재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지금 어떻게 얼기설기 덮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원전을 수출한다고 한국적 현실에서 원전 수출로 돈 벌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전이라는 것은 이제 사양산업은 맞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처럼 한꺼번에 저렇게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짓던 것을 없애고 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될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원전을 없애갈 때 나타나는 비용 부담을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면서 없애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수는 그 이명박 대통령의 원전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쳐댔습니다. 어느 누구도 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자원 개발한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날릴 때 그건 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안 했고, 방산 비리에 대해서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고, 대통령하고 재벌 회장들이 지나치게 친하게 지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하고
부패라든지 더 나아가서 경제를 정의는 안 해도 됩니다. 경제 민주화 안 해도 됩니다. 공정하게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부양시켜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장난을 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 한마디로 경제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규칙이나 룰을 좌지우지하도록 그렇게 한 측면에서 우리 당도 일조했다라는 데 대해서 반성도 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다 보니까 한마디로 반성 없이 바른 미래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북 관계를 잘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하고의 관계를 지나치게 깊도록 만들어 버리면서 한마디로 어느 날 갑자기 빠져나오려니까 이 사드 사단을 만든데 박근혜 대통령이 일조를 했지요. 중국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항상 갔어야 되지. 마치 중국을 한국이 거의 자기縄張리로 들어왔다 다 꼬셨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끊임없이 꼬드겨서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에 철도니 가스관이니 전기니 도로니 연결하겠다고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도 하고 물밑에서 접촉하고 다녔잖아요.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이 다 아는 일을요. 미국하고의 관계는 확실히 해놓은 부분은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이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보수 정권이 두 정권 다 중국하고의 문제나 북한하고 정상회담이나 뒤로 구멍 파고 다니고 돈 봉투 주고 한 거 잘 못했죠. 솔직히 대북관계도 잘 못했습니다. 천안함 문제를 처리하거나 연평도 포격당했을 때 대처도 잘 못했지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잘 대응했다. 통진당 해산에 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앞에 말한 성찰, 반성을 통해서 보수가 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가치를 담아야 되는데 여기에 담겨야 될 내용 중에 핵심은요. 약자에 대한 애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빈곤층이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서민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300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에 제대로 된 중산층요. 제가 볼 때 한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서민층에 가까운 중산층이 대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잘 나가는 잘 사는 사람들은 한 500만 명 안팎입니다. 국민의 한 10분의 1, 그 미만이지요. 그러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서민, 빈곤층으로 떨어져가는 그리고 일자리가 상실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런 약자들에 대한 또 이 젊은 층 10대부터 20대, 30대 더 나아가서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겠는가 하는 시각을요 바꿔야 됩니다. 무슨 시장 경제에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경쟁을 토대로 한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약자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분, 즉 뭐 나라님도 가난은 어쩔 수 없다라는 정도의 시각이나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돌아간다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찬양하면서 사실상의 자유시장이라고 입은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반칙경제, 기득권의 재벌의 반칙경제를 허용하는 이런 위선적인 태도로 이 보수 세력이 사회적 약자층에서 지지를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대선에서요. 수도권과 20대, 40대에서 펴놓은 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초를 치더라도 입으로는 겉으로는 약자한테 대한 애정을 보이는 척한다면 그 표가 자유한국당으로 오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득권과의 관계에서 전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에 기득권이 곳곳에 많이 있죠. 자, 이 자유한국당이 꼴 기득권처럼 생각이 들고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상당수가 기득권인 것도 사실이면 자유한국당이 제가 혁신위원장이라면
정권을 달라고 지금 5대 결격 사유, 장관 하는데 노는 5대 결격 사유를 소속 의원들과 위원장들이 다 자진해서 한번 적어내 봐라 해서 이름은 가린 채 국민 앞에 싹 까발리겠습니다. 만약에 적어낸 것 중에 사실이 아니면 다음 공천은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실대로 적어내라고. 그러면 온통 물러가라고 난리가 나겠죠. 자, 이게 딜레마인 겁니다. 조대엽이 송영문이 안경환이 보고 5대 결격 사유가 있어서 너네 장관 안 된다 하지만은 나는 선출직이지 임명직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5대 결격 사유를 그 이상의 결격 사유를 다 누리고 있다 하면 그게 솔직히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정말로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 언론 인터뷰든 국회 발언이든 그것이 뭐 투쟁이든 뭐든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해가 존재감도 안 보이는 이름도 잘 모르는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 특히 비례대표 중에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횟수를 좀 그렇게 조사를 해서 언론에 거의 나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시끄러워야 국회의원인데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 그게 국회의원이나. 자, 법안 발의를 한 것 중에서 이해관계자 법안 발의 말고 딱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법안 발의를 했는가, 국회 출석은 얼마나 했는가. 이렇게 해서 혁신의 기본은요. 그리고 5대 결격 사유 해서 항목을 다 만들어가 5대 결격 사유, 법안 발의, 국회 질의, 언론 보도부터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60점 이하는 앞으로 공천을 안 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그러지 않고 지금 유석춘 위원장이 한 것처럼 박근혜는 안겠다고 하면서 친박은 자진해서 집에 가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꼬마가 보더라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홍 대표 권한 강화시키려고 앞으로 홍 대표를 선거 실패하면 쫓아내려고 벼르고 있는 친박 핵심들을 목을 치려고 혁신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당의 비대위와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진 흔적으로 하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도 재작년 2015년 4월달입니까? 보궐선거에서 박살이 났지요. 그래서 나가라 되니까 자기도 옛날에 안철수하고 김한길이 쫓아내고 비대위 문희상 비대위를 거쳐서 당 대표가 됐는데 대표가 될 때 박지원이 거의 직접 투표에서는 조금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걸로 또 만들어서 당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거 졌어요. 남도 선거 졌다고 쫓아냈으니까. 니는 우리보다 더 졌으니까 나가라 하니까 버티다가 혁신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 혁신위원회 누가 위원장 했습니까? 김상곤이 위원장을 하고 조국 김상곤 지금 교육부 장관 위원장하고 조국 지금 민정수석이 혁신위원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에서 한 게 뭡니까? 당시 비주류와 안철수 쪽이 탈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혁신위의 역할이죠. 그래서 에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나가자 하고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혁신이 안을 가지고 싸우다가요. 그 나가버리고 나니까 그래 나가라 우리는 우리끼리 잘할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론 총선에서 호남의 의석을 대부분 뺏겼지만은 결국은 김종인이 데려다가 한번 잘 써먹고 또 쫓아내고 집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혁신위원회라는 것은 정치판에 일종의 사기위원회죠. 내가 당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한마디로 길을 좀 닦아라는 것이 혁신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정당은 여야를 다 넘어서 그런 것이죠.
툭 하면 비대위 만들고 툭 하면 혁신위원회 만들고 한때는 전 정당이 다 비대위였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요.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회 반성과 성찰을 공정하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완성된 개혁보수의 가치가 혁신된 보수의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껴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시각을 가져야 되고 이 시대에 맞는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엉터리 안보 보수보다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안보 보수가 어떤 가치인가도 정리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기득권과 철저히 절연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려면 혁신위원회에 앞서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상황으로 경제 사회 분야가 가고 있고 이 속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 건가. 고령화, 한마디로 저출산, 또 저성장이 되고 있고 일자리가 상실되고 있고 수출도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져왔던 가치가 올바른 것인가 하는 걸 한번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오늘 민주당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 이용석 전 의원이 양극화가 심하면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한국만 아직 신자유주의를 고집한다. 면서 대기업 주도 성장을 비판했다는데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무역을 찬양하고 트럼프만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나머지 나라 정상들은 다 자유무역을 찬양했는데 수만 명의 이 시위대가 함부르크 시내를 뒤덮어서 경찰이 한 200명 이상 다쳤대요. 근데 이 시위대의 주장은 반자본주의, 반세계화였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의 진보 좌파는 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데 유럽의 진보 좌파는 반세계화와 반자유주의를 주장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정상들 중에 오직 트럼프만 보호무역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누가 좌파고 누가 우파입니까? 유럽 좌파가 한국 좌파보다 좀 더 오리지널이라고 보면 유럽 좌파는 반세계화, 반자본주의, 반자유무역을 주장하고 한국의 좌파는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미국의 거부는 반자유무역, 보호무역을 주장합니다. 자, 미국의 거부와 유럽의 극자는 통하고 한국의 좌파는 유럽의 우파와 통합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라도 되어야 자유한국당의 혁신의 방향이 답이라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냥 뛰고 보는데요. 그냥 뛰다 보면 나중에 지 혼자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초원에 임팔라라고 이 양 같은 게 놀고 있는데 사슴 같으라고 해야 되겠죠. 사자가 덮치면 사방으로 흩어져서 뜁니다. 근데 들소는 한 방향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임팔라는 잡아먹히고 들소는 안 잡아먹히지요.